미르 자파르가 뒤에서 영국이랑 손을 잡은 거죠. 비밀 협상을 한 겁니다. 그 협상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국은 미르 자파르가 퇴수가 되도록 돕는다. 두 번째, 반면 미르 자파르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본 손해를 전액 이제 변상을 하고 메꿔주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걸어요. 그리고 향후 벵갈 안에서의 무역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라고 하는 협상을 걸고 협상을 했던 거죠. 보통 이 장면을 보고 영국이 미르 자파르를 매수했다라고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미르 자파르가 영국 쪽을 매수를 한 거에 가깝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입지를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영국 쪽에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클라이브 같은 경우는 미르 자파르가 약속을 적은 이 편지를 받고는 1757년 6월입니다. 1757년 6월에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시라지 쪽도 전쟁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시라지의 실수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미심쩍은 미르 자파르랑 같이 전투에 임했다는 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왜냐면 애초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태수 자리에 관심도 없었고 무역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때라도 협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라지가 그걸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1757년 6월 23일에 플라시 전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 그렇죠. 영국이 이겼어요. 열세에 몰린 시라지는 미르 자파르에게 지원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불복을 하고, 그러니까 불복을 하니까 다른 장군들도 막 동요를 하기 시작해요. 워낙에 시라지가 인기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결국에 시라지가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르 자파르의 손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르 자파르가 이제 새로운 태수가 돼요. 당연히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클라이브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겼어요. 엄청난 돈을 챙겼는데, 그럼 이제 다들 해피하잖아요. 미르 자파르도 태수가 됐고 영국 동인도 회사와 클라이브도 돈을 챙겼으니 굉장히 해피엔딩인데, 이 기쁨은 미르 자파르의 경우에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전 태수들부터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였어요. 막상 태수가 되고 보니까 참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냥 괜히 시라지가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만 불손해가지고 영국인들이 세금도 안 내고 태수 영토에 요새랑 상관을 설치를 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좌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을 견제할 프랑스 세력도 이제 없다 보니까 영국이 거의 날개를 단 상황이 됐던 거예요. 클라이브는 그래서 계속 돈을 요구를 합니다. 미르 자파르에게. 이제 만성 적자에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벵골의 재정 유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요구액이 점점점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르 자파르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에 프랑스는 이미 한풀 꺾였고 계속 이제 찾다 보니까 눈에 딱 띈 게 누구냐면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어요.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기억하시겠지만 애초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로 들어오게 됐던 이유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잖아요. 동인도 제도에서 너 발붙이지 마, 우리가 먼저 왔어 라고 하면서 거의 그냥 약호 당해가지고 그 차선책으로 인도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옛날만큼의 그런 파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제는. 근데 어쨌든 미르 자파르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병력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근데 더 이상 영국도 더는 예전의 영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붙었는데 영국이 이겨요. 그러니까 백년묵은 원한이 풀렸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이 깨어나서 춤을 출 지경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연히 미르 자파르는 이때 축출되었고 새로운 태수 미르 카시민이 자리에 올랐어요. 미르 카시미. 근데 이 미르 카시민 특징이 뭐냐면 민심을 등에 업은 태수였어요. 물론 영국이 세웠지만 민심을 등에 업은 태수였고, 태수들이 당연히 태수 자리에 오르면 가장 골칫거리는 영국 동인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르 카심도 마찬가지로 영국 동인도 회사라는 그 골칫거리에 강수를 둬요.
그래서 영국의 이 간섭으로부터 나름의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미르 카심과 영국 동인도 회사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새 태수 미르 카심과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그 전쟁이었고, 또다시 이 벵골의 태수는 영국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플라시 전투를 계기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벵갈 지역에서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플라시 전투가 갖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도 지배 서막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플라이브가 인도에서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그 뒤끝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막대한 부를 얼마나 챙겼는지 미르 자파르에게 그렇게 하고 얼마나 챙겼는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겠죠, 이제. 근데 그가 가진 그 재산 자체가 이제 세간의 비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영국 의회 조사까지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한 채 발견이 됩니다. 나이가 49세였었고, 그때는 이제 마약 중독의 상태였다고 해요. 문제아에서 국민 영웅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막대한 재산까지 이제 갖췄던 클라이브는 그 부로 인해서 결국엔 추락을 한 건데, 왜냐면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 돈이 사실은 영국 동인도 회사로 환수되거나 국고로 환수돼야 하는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한탕을 노리고 그렇게 인도로 가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비난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다 횡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도 당연히 여론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들의 지배 하에 있었던 인도인들의 상태도 너무 비참했었고, 인도에서 정말 가장 부유한 지역이거든요, 벵갈이. 근데 이 당시 얼마나 수탈을 해갔는지 정말 피폐해질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이 당연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당시로서는 주 수입원이 뭐였냐면 차 무역이었어요. 원래 초반에는 다 아시겠지만 어떤 무역이 최고였죠. 그렇죠. 향신료였는데, 어쨌든 회사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는 어디든 항해해서 가서 그렇게 무역을 했어요. 이때 당시는 차가 왔다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차 무역, 이게 1772년에서 3년쯤에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거든요. 세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차를 못 팔게 되면서 막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됐고, 이때 미국에서 그 보스턴 티 사건 아시죠? 보스턴 차 사건, 미국. 이거랑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 세금 문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무역을 다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당연히 주주들은 초조했죠. 왜냐면 사실 자신들이 배당받아야 하는 돈들이잖아요. 그게 횡령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상황들 때문에 공중분해가 다 되고 있었으니까 주주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고, 영국 안에서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뭔가 회사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사태 수습하러 나섰는데 규제법을 내놓습니다. 규제법.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영국 동인도 회사를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하는 거죠. 돈을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완전 사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던 회사가 이제는 점점 그 흐름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규제법은 핵심이 벵갈 행정을 영국 의회가 결정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1774년에 초대 벵골 총독이 된 인물이 바로 헤이스팅스예요. 헤이스팅스는 어떻게 저자 스피어는 평가를 하냐면, 클라이브가 윤곽만 그려놓은 국가의 통일적인 어떤 모습을 부여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헤이스팅스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도에 간 거예요. 당시 인도는 벵갈 같은 경우는 1770년의 대기근으로 이미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거기에 더해서 수탈,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의 수탈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죠. 근데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헤이스팅스가 굉장히 그런 해결책을 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지 매각하고 그 필수품인 소금을 영국 동인도 회사 독점품으로 만들어요. 아편까지 독점품으로 만들면서 강압적인 이런 방식들로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요. 그뿐만이 아니고 회사에만 좋게 한 게 아니고 이 세금 징수법을 개선을 해서 농민들도 보호를 하거든요. 헤이스팅스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냐면 영국 정부랑 영국 동인도 회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인도를 관리해 나가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함께 이제 하던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정부의 입김이 세지고 나중에 가서는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회사는 아예 이렇게 해산되는 절차를 밟아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나중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이스팅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헤이스팅스는 스피어가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쾌활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의심이 많고 비밀스럽고 자기 정당화를 능숙하게 해내는 냉혹한 인물로 성격이 변모됐다고 해요.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어요. 그리고 업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업적은 인도에서 만난 수많은 장애들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인도 안에서 이 총독을 하면서 많은 장애들이 있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좀 안 좋게 바뀐 것 같아요. 그걸 다 겪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장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인도 내 여러 적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델리 쪽에서도 그랬었고 인도인 연합 세력이 주는 그 위협을 견제해야 하는 거. 헤이스팅스가 그런 부분들을 잘했었고 그에 더해서 그러면은 이제 영국 본국에서는 지원을 잘 받고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영국 의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통제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막 반대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775년에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영국은 이제 여기 인도에 정신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미국이랑 싸우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본국으로부터도 좀 차단된 그런 상황에서 헤이스팅스가 굉장히 잘 이제 해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헤이스팅스는 그렇게 초대 이제 총독으로 벵갈의 초대 총독으로 잘 이제 해냈지만 성격은 조금 나빠졌다. 그러고 어쨌든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서 영국은 이제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헤이스팅스는 조세 행정을 확립하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헤이스팅스가 국가를 남겼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앞에서는 클라이브가 약간 윤곽만 그렸던 걸 완성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국가를 남겼다라는 거는 영국이 벵갈을 지배함에 있어서 그 지배지의 어떤 행정적인 체계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이 표현 자체는 스피어가 쓴 표현이기는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시 상황이 영국의 지원을 특히 헤이스팅스는 굉장히 적대 세력이 많았어요. 본국에서. 그래서 막 얼마나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그 라이벌이 맨날 막 헤이스팅스를 비난하고 헤이스팅스 막 맨날 비난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라이벌도 없이 헤이스팅스 찬성, 헤이스팅스 반대 이렇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본국에서 정말 지원을 거의 못 받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그 본국과의 그런 단절 속에서 자기가 이제 여기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널리 두루 인도 지역들을 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준 사례로서의 이런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국가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 헤이스팅스나 동인도에서나 영국도 이제 막 상황이 얘네들도 지금 뭐 미국에도 독립전쟁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벵갈에서 안 뺏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벵갈도 지금 살려야 되고 끊임없이 돌리려고. 그래서 조세 행정을 확립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좀 좋아졌는데 그건 또 너무 많이 가져갔었어가지고 너무 진짜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수탈을 했나 봐요. 특히나 대기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탈을 진짜 특히 이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 횡령이잖아요. 그게 다 사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 파산까지 가기도 했고. 와, 그 시기가 대기근이랑 겹치는구나. 그러면은 털어갈 게 있었나? 그냥 진짜 싹싹 긁어갔나? 진짜 노그릇까지 숟가락 젓가락 다 긁어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근으로 사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엄청 많이 죽었죠. 엄청 많이 죽었고, 그리고 사실은 같이 무역하는 인도 내에서 상인들이 살 입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활기를 치고 거의 그냥 자기 맘대로 무역을 막 하고 다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인들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농민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경제도 그렇고. 근데 전 재밌었던 게 막 차 무역 이런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돈 되는 거 다 해요. 막 상품들을. 근데 이제 차 무역 쪽으로 넘어왔는데 계속 향신료만 할 것 같은데 향신료도 한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이제 동인도 제도가 사실은 향신료로 왔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물 가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옛날만큼의 그 파워가 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8장부터는 또 다음 이제 총독들과의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처음 클라이브와 헤이스팅스는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총독이 왜 필요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오늘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